70을 넘긴 윤정혜 여사는 남편을 떠나보낸 지 12년이 지났다. 그동안 혼자 밥을 먹고 혼자 병원에 가고 혼자 명절을 버티면서도 자식들에게 엄마 외롭다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어느 겨울 오후 경로당에서 열린 합동 나눔 행사에서 윤정혜 여사는 우연히 한 남자를 마주쳤다. 백발이지만 정갈한 외모, 구두가 닳도록 성실히 걸어온 흔적, 말끝마다 묻어나는 진중함. 이름은 박선호 76세.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자주 마주쳤고 이야기를 나눌수록 서로에게 오래 묵혀둔 외로움의 자리가 따뜻하게 채워졌다. 시간이 지날수록 밥을 함께 먹고 병원에도 함께 가고 어깨에 기대어 버스를 타는 일도 자연스러워졌다. 그러던 어느 날 윤정혜 여사가 조심스럽게 자식들에게 말했다. 엄마 재혼하려고 한다. 순간 집안은 폭발했다. 재혼? 엄마 미쳤어? 그 남자 뭐 하는 사람인데? 혹시 재산 노리고 접근한 거 아냐? 자식들의 반대는 상상을 초월했다. 며느리는 대놓고 말했다. 시어머니 재산은 저희 아이들 몫이에요. 그런 사람 데려오면 안 됩니다. 윤정혜 여사는 흔들렸지만 박선호 씨의 말이 귓가에 남았다. 당신이 불편하면 내가 먼저 물러나겠습니다. 대신 자식들 때문에 당신이 외롭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 말은 그녀의 가슴을 무너뜨렸다. 하지만 자식들은 끝없이 의심했고 급기야 박선호 씨의 과거를 조사해 오겠다며 나섰다. 그리고 며칠 뒤 집으로 돌아온 자식들의 표정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입을 꽉 다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그들이 알아온 새 남편의 정체는 모두가 예상한 것과 너무도 달랐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진실은 가족의 욕심과 오해, 사랑과 후회를 모두 뒤흔들어 놓게 된다. 이후 밝혀진 이야기 속에서 가장 무너진 것은 윤정혜 여사가 아니라 오히려 자식들이었다. 윤정혜 여사는 올해로 72.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녀는 하루 3번의 식사를 혼자 차리고 혼자 정리를 하고 혼자 TV를 끄고 불을 끄며 잠드는 날들이 이어지고 있었다. 자식들은 늘 말했다. 엄마는 그냥 조용히 계시면 돼. 여행도 보내드릴게. 엄마가 뭘 걱정해. 생활비 부족하면 말만 해. 하지만 그 말 속엔 우리가 원하는 범위 안에서만 살아라 하는 뉘앙스가 늘 깔려 있었다. 정희 여사는 그 마음을 알고 있었다. 자식들 입장에서는 노모가 아프지 않고 문제만 안 일으키면 된다는 것, 그 이상을 바라지 않는다는 걸. 그래서인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외로움과 허전함을 자식들에게 털어놓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어느 겨울날 경로당 주관으로 열린 김장 나눔 행사. 정희 여사는 김장을 마치고 잠시 쉬려고 의자에 앉았다. 그때 옆자리에 앉은 남자가 조용히 물을 건네며 말했다. 힘드셨죠? 찬 바람이 많이 불었네요. 백발이 희끗하지만 표정은 곱고 차분했다. 손등이 마치 오랜 노동의 흔적을 말해주듯 굵고 단단해 보였다. 고맙습니다. 정희 여사는 가볍게 인사를 건넸다. 남자의 이름은 박선호 76. 아내는 7년 전에 먼저 떠났고 혼자 살아온 지 오래라고 했다. 이상하게도 그는 말수가 많지 않았지만 한마디 한마디에 따뜻함이 묻어 있었다. 행사가 끝난 뒤에도 둘은 몇 번이나 우연히 마주쳤다. 그때마다 서로 근황을 묻고 날씨 이야기를 하고 경로당 프로그램 소식을 나누는 정도였지만 묘하게 마음이 편안해졌다. 정희 여사는 속으로 생각했다. 아, 이런 사람도 있구나. 괜히 마음이 놓이는 사람. 몇 달 후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커피를 마시고 동네를 산책하는 사이가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막내딸 혜진이 우연히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그날 저녁 혜진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엄마, 그 남자 뭐예요? 응? 누구? 그날 카페에서 만난 사람. 엄마랑 같이 있던 남자. 정희 여사는 순간 당황했지만 솔직하게 말했다. 그냥 친구야. 경로당에서 알게 된 분이야. 엄마 나이가 몇인데 친구가 웬 말이에요? 혹시 뭐 이상한 관계 아니죠? 그 말에 정희 여사의 얼굴이 굳었다. 그게 무슨 소리니? 요즘 사기 많아요. 노인들 재산 노리고 접근하는 사람들. 엄마는 착해서 잘 속을 수도 있잖아요. 그 말은 마치 정희 여사의 삶 전체가
자식들 손바닥 위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며느리 수연은 대놓고 말했다. 어머니, 혹시 재혼 같은 거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내가 그런 말 한 적도 없는데 집도 있고 예금도 있으시잖아요. 그 남자가 어머니 재산 보고 접근하면 어떡합니까? 순간 정희 여사는 웃음이 나왔다. 하지만 그 웃음은 슬픔을 감추기 위한 웃음이었다. 내가 평생 모은 돈이 자식들한테는 이렇게 보이는구나. 며칠 후 큰아들 준호가 말했다. 엄마, 그 사람 연락처 좀 줘요. 어떤 사람인지 알아봐야 하니까. 왜 알아봐야 하니? 나는 그저 친구로 지내는 게 편한데. 엄마는 모르니까 그렇지. 혹시 범죄자면 어떡해? 그 말을 들은 윤정희 여사는 마치 죄라도 지은 사람처럼 위축되었다. 나는 내 삶을 산 게 죄인가? 친구 하나 사귀는 것도 허락받아야 하나? 며칠 뒤 박선호 씨는 정희 여사를 만나 잠시 걸음을 멈추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다. 자식분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모양이죠? 미안해요. 선호 씨 때문이 아니라 그냥 애들이 다들 예민해서. 그는 미소를 지었다. 괜찮습니다. 부모님을 잃어본 자식들은 그 자리를 쉽게 남에게 내어주지 못하죠. 그 말은 담담했지만 누군가의 깊은 상처를 어루만지는 말 같아. 정희 여사는 순간 울컥했다. 혹시 나 때문에 불편하시면? 아닙니다. 그는 고개를 저었다. 불편한 건 제가 아니라 어르신일 것 같아서요. 그 말에 정희 여사는 끝내 눈물을 훔쳤다. 그는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였다. 제가 물러나야 한다면 기꺼이 물러나겠습니다. 하지만 어르신이 외롭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 말 한마디가 정희 여사의 가슴을 깊이 파고들었다. 어느 봄날 정희 여사가 병원 검진을 받으러 가는 날이었다. 박선호 씨는 혼자 가시기 힘들 텐데 제가 모시죠. 하며 차를 가져왔다. 바로 그 장면을 큰아들 준호가 목격했다. 엄마, 왜 저 사람이 엄마를 데리고 다녀? 엄마 혹시 그 남자랑 진짜? 사태는 순식간에 번졌다. 그날 저녁 가족 단체 카톡에는 온갖 오해와 추측이 쏟아졌다. 엄마가 정신이 나갔나? 저 남자 수상해. 재산 문제 생기기 전에 뭔가 조치를 해야 해. 정희 여사는 손이 떨렸다. 메시지를 읽을수록 자신이 마치 가족에게 짐이 된 사람처럼 느껴졌다. 며칠 후 자식들이 모두 모였다. 엄마, 솔직히 말해요. 그 사람하고 혹시 결혼 생각 있습니까? 그 질문에 정희 여사는 한참을 망설였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있다. 순간 거실 공기는 얼어붙었다. 엄마 미쳤어? 도대체 왜? 우리가 있는데 엄마한테 그런 여유 없어. 나이도 있고 애 키우느라 힘든데 시어머니까지 문제 생기면 어떡해요? 특히 며느리의 말은 정희 여사의 가슴을 깊이 찔렀다. 어머니 재산은 저희 아이들 몫이에요. 지금 와서 낯선 사람이 끼면 곤란해요. 그 말에 정희 여사는 오랫동안 참고 있던 감정이 터져나왔다. 내 재산이 너희 아이들 몫이라고. 내가 살아있는데 벌써부터 나눌 생각을 하니? 자식들의 표정이 굳어졌다. 하지만 정희 여사는 더는 말을 잇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다. 그날 밤 정희 여사는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제 나한테도 살아갈 권리가 있지 않나? 며칠 후 큰아들 준호가 말했다. 엄마, 우리가 그 남자 정체를 알아보려고 한다. 정체라니 그 사람 나쁜 사람 아니야. 그건 우리가 판단할 문제예요. 자식들은 이미 사설 조사업체까지 알아보고 있었다. 정희 여사는 손이 떨렸다. 선호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혹시 아이들이 뭐라도 알게 되면. 그러나 그녀의 두려움은 생각지 못한 방향으로 펼쳐지게 된다. 왜냐하면 조사 결과를 듣고 돌아온 자식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멍하니 앉아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의 표정엔 두려움, 놀람 그리고 말할 수 없는 후회가 뒤섞여 있었다. 그리고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숨을 들이마신 채 그대로 굳어버렸다. 자식들이 찾아낸 박선호 씨의 진짜 정체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자식들이 사설 조사업체에 의뢰해 알아온 무언가를 들고 집으로 돌아온 날 거실의 공기는 숨조차 쉬기 어려울 만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큰아들 준호는 말문을 열지 못했고 막내딸 혜진은 손을 떨며 보고서를 내려놓았다.
며느리 수연은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다. 정희 여사는 차를 앞에 놓고도 손을 떼지 못했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왜들 그래? 그녀의 물음에도 자식들은 서로 눈치만 볼 뿐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다. 그 침묵 속에서 정희 여사의 불안은 점점 커져갔다. 드디어 준호가 침을 꿀꺽 삼키며 입을 열었다. 엄마, 그 사람 박선호 씨 말인데. 정희 여사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준호는 한참을 말하려다 겨우 이어 말했다. 우리가 생각하던 그런 사람이 아니야. 무슨 말이야? 나쁜 사람이라는 거니? 사기꾼이라는 거야? 정희 여사가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묻자 자식들은 고개를 저었다. 그게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엄마에게 신뢰를 한 것 같아요. 혜진이 목소리가 떨렸다. 정희 여사는 더 혼란스러워졌다. 도대체 그게 무슨 뜻이니? 그러나 자식들은 보고서의 내용을 끝내 말해주지 않았다. 엄마, 이건 조금 더 알아보고 말할게요. 아직 확실하지 않으니까. 어떤 결과를 받길래 말조차 꺼내지 못할까. 정희 여사는 불안이 목까지 차오르는 느낌을 받았다. 다음 날부터 분위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박선호 씨를 향해 사기꾼, 재산 노리는 사람이라며 경계하던 자식들이 이제는 말끝마다 조심스러워졌다. 엄마, 그 박선호 어르신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혹시 이번 주에 만난다고 하셨나요? 건강은 괜찮으시대요? 정희 여사는 어리둥절했다. 너희 갑자기 왜 그래? 아니, 그냥 궁금해서요. 엄마가 혹시 불편함 없나 확인하려고. 자식들의 태도는 마치 죄책감 같은 걸 안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다. 정희 여사는 그 모습이 낯설었다. 며느리 수연은 더 극적이었다. 그전에는 박선호 씨를 비난하며 재혼 자체를 막으려 하더니 이제는 오히려 정희 여사의 표정을 살피곤 말했다. 어머니, 그분이랑 식사라도 종종 하세요. 어머니 나이엔 누군가 옆에 있으면 좋죠. 정희 여사는 의심스러웠다. 갑자기 왜 이렇게 말이 바뀌었니? 제 생각이 짧았던 것 같아요. 어머니 외로우신 줄 몰랐어요. 그 말은 거짓이 아닌 듯 보였지만 어딘가 두려움 섞인 눈빛이었다. 마치 우리가 그분을 잘못 건드린 것은 아닌가 하는 공포 같은 것. 정희 여사는 속으로 혼잣말을 했다. 대체 선호 씨가 누구길래 애들 태도가 이렇게 바뀌었을까? 며칠 뒤 동네 작은 공원에서 선호 씨를 만난 정희 여사는 그의 손에 따끈한 호떡을 쥐어주며 물었다. 우리 애들이 선호 씨 과거를 조사했나 봐요. 순간 선호 씨의 걸음이 멈췄다. 그러셨군요.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괜히 쟤 때문에 마음 고생하시는 건 아닌지. 아니에요. 근데 나도 좀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선호 씨가 어떤 분인지. 그는 한참을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다. 제가 말씀드려야 할 일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때가 아니라니요? 어르신께 부담만 될 것 같아. 제가 먼저 말하긴 어렵습니다. 그 말은 정희 여사의 불안을 더 키웠다. 이 사람은 무엇을 숨기고 있는 걸까? 하지만 그 말투엔 거짓이나 두려움이 아닌 마치 아픈 상처를 들키기 싫어하는 사람의 조심스러움이 느껴졌다. 다음 주 자식들이 갑자기 정희 여사에게 말했다. 엄마, 박 어르신 한번 우리 집으로 초대해도 될까요? 식사라도 같이 하고 싶어요. 정희 여사는 놀랐다. 아니, 그렇게 반대하더니 왜? 엄마가 좋아하시는 분이라는데 우리가 너무 예민했나 싶어서. 하지만 그 말투 역시 불안과 긴장이 섞여 있었다. 마치 우리가 잘못 건드린 사람일 수 있으니 얼른 관계를 바로 잡아야 한다. 는 듯한 태도. 정희 여사는 더 혼란스러웠다. 식사 자리에서 박선호 씨는 평소처럼 온화하고 겸손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르신 덕분에 저희 어머니가 많이 웃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지만 자식들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질문도 조심스러웠다. 박 어르신은 예전에 어떤 일 하셨어요? 혹시 공직 쪽에 계셨나요? 아니면 사업 쪽이었습니까? 그들의 목소리에는 마치 확인하고 싶은 무언가를 누르는 느낌이 있었다. 선호 씨는 그저 담담히 말했다. 별거 아닌 일 했습니다. 다 지나간 이야기죠. 하지만 그 한마디에 막내딸 혜진의 눈이 살짝 흔들렸다. 지나간 이야기라뇨?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정희 여사는 깜짝 놀라. 혜진아,
하고 만류했지만 혜진은 계속 말했다. 선생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왜 지금처럼 조용히 사시는지 저희가 다 들었어요. 순간 방 안의 공기 전체가 흔들렸다. 정희 여사는 숨이 막혔다. 대체 뭘 알아온 거지? 왜 이렇게까지 긴장하는 거야? 선호 씨는 잠시 눈을 내리깔고 조용히 말했다. 그 이야기를 들으셨군요. 그의 표정에는 겁도 당황도 없었다. 그저 오래된 무게를 내려놓은 듯한 체념만 있었다. 준호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말했다. 선생님, 저희가 정말 죄송합니다. 의심해서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몰랐습니다. 정희 여사는 충격에 말문이 막혔다. 아니, 도대체 뭘 알아온 거야? 아이들이 왜 사과를 하는 거지? 선호 씨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라고? 자식들의 태도는 너무도 극적이었다. 처음엔 재산을 노린 사기꾼 취급하더니 이제는 마치 국가 원로라도 모신 듯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식사가 끝난 뒤 정혜 여사는 선호 씨와 단둘이 걸으며 물었다. 선호 씨, 왜 아이들이 갑자기 태도가 이렇게 바뀐 건가요? 그는 잠시 말을 아꼈다. 어르신께서 그 사실을 아시는 게 좋을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왜요? 제 과거 때문에 상처받으실까 봐요. 상처라니요? 나는 선호 씨를 있는 그대로 좋게 보고 있는데 내가 뭘 상처받아요? 그는 천천히 걸음을 멈추고 말했다. 어르신께는 진실을 말해야 할 때가 오겠죠. 그때가 되면 제가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정희 여사는 그 말이 더 큰 혼란을 불러왔다. 도대체 무슨 과거지? 왜 아이들이 겁먹은 것처럼 태도가 달라졌을까? 선호 씨가 누구길래? 며칠 후 정희 여사는 준호를 따로 불러 물었다. 너희가 알아온 자료, 엄마에게도 말해줄 수 없니? 준호는 손을 떨며 고개를 저었다. 엄마, 그건 선생님 입에서 직접 듣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렇게 심각한 건가? 그게 심각하다기보다는 준호는 끝내 말을 이어지 못했다. 우리가 그분을 너무 가볍게 본 것 같아. 엄마가 그분을 귀하게 여기는 이유를 이제 조금 알 것 같아. 그러면서도 눈에는 두려움과 경외가 섞여 있었다. 마치 평범한 사람이라고 믿었던 이웃이 사실은 엄청난 인물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처럼. 자식들의 말과 태도, 선호 씨의 조심스러운 모습, 조사업체가 찾아낸 진실, 모든 것이 머릿속에서 뒤엉켰다. 선호 씨, 정체가 뭐길래 아이들이 저렇게 달라지는 걸까?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모른다. 그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가족 모두의 삶이 뒤집히고 그동안의 오해와 욕심이 무너질 만큼 엄청난 반전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진실은 정희 여사를 지켜온 한 남자의 평생 숨겨온 이야기로 이어지게 된다. 그날의 가족 식사가 지나고 며칠 동안 윤정혜 여사는 마음이 점점 더 불안해졌다. 자식들은 더 이상 박선호 씨를 비난하지 않았다. 대신 말수가 줄었고 표정엔 묘한 긴장과 주저함이 자리했다. 무엇보다도 아이들은 그의 과거를 정희 여사에게 말하기를 회피하고 있었다. 왜 아무도 나한테 말을 안 하는 거지? 내가 재혼하려는 사람인데 왜 숨기지? 그녀의 의문은 점점 더 깊어져 갔다. 어느 저녁 준호가 집에 들렀다. 평소 같으면 엄마, 그 사람 조심해요. 재혼 같은 건 생각도 하지 마요. 이렇게 말하던 준호였지만 이제는 달랐다. 엄마, 그 박 어르신 혹시 이번 주에도 만나세요? 정희 여사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응. 병원 검진 같이 가준다고 했어. 준호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 그분이 이런 부탁 들어주는 게 당연한 분은 아닙니다. 당연하지 않다니? 그분이 원래 친절해서 그런 거야. 준호는 말없이 눈을 돌렸다. 그 눈빛엔 경계가 아닌 존중이 있었다. 엄마가 불편하지 않다면 저는 더 이상 반대하지 않을게요. 왜? 갑자기 생각이 바뀐 이유가 뭐니? 준호는 한참을 망설인 끝에 말을 꺼냈다. 엄마, 그분이 어떤 분인지 일반적인 잣대로 보면 안 돼요. 우리가 너무 무례했어. 그 말을 남긴 채 준호는 돌아갔다. 그의 뒷모습은 마치 진실을 알고 난 뒤 흔들리는 사람처럼 보였다. 며칠 뒤 혜진이 찾아왔다. 엄마, 나 솔직히 말할게. 정희 여사는 마음속에서 두려움이 치밀었다. 뭐를? 혜진은 손을 꽉 쥐었다. 우리가 그분 조사했을 때
그 결과 보고 나 너무 충격받았어. 충격이라니? 그분 나쁜 사람이라는 거야? 아니, 아니야. 혜진은 급하게 고개를 저었다. 엄마, 그분은 우리가 의심했던 것과 반대야. 너무 반대라서 오히려 미안해져. 정희 여사는 더욱 혼란스러웠다. 그럼 뭔데? 그게 뭔데 너희가 이렇게 달라진 거야? 혜진은 끝내 말을 하지 못했다. 엄마가 직접 듣는 게 맞아. 그분 입에서. 그녀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다. 엄마가 정말 좋은 분을 만난 것 같아. 정말 정말 좋은 분. 그러고는 더 이상 말을 꺼내지 않았다. 가장 인상적인 변화는 지금까지 가장 반대하던 며느리 수연이었다. 예전에 수연은 어머니 재산은 우리 아이들 몫이에요. 라고 말하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날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시간이 되시면 저희 집에서 식사 한번 하실래요? 박 어르신도 함께요. 정희 여사는 의심스러웠다. 너 그분 그렇게 싫어하지 않았니? 수연은 머뭇거리며 말했다. 어머니, 저도 사람이에요. 제가 너무 무례했더라고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고 나니까 정말 죄송하다는 말밖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마치 거대한 인물을 건드려버린 걸 뒤늦게 깨달은 사람처럼. 그날 밤 정희 여사는 잠들지 못했다. 도대체 뭘 알아온 걸까? 선호 씨가 뭐길래 아이들이 이렇게 무서워하는 걸까? 선호 씨에게 직접 물으면 그는 항상 같은 말만 했다. 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말은 숨기는 사람이 아니라 고통을 견디는 사람의 말처럼 들렸다. 주말 정희 여사는 선호 씨와 작은 산책을 나갔다. 그러다 우연히 한 노인이 선호 씨에게 다가와 허리를 깊게 숙였다. 선생님, 이렇게 뵈니 영광입니다. 정희 여사는 깜짝 놀랐다. 선생님이요? 그 노인은 긴장한 듯 말했다. 과거에 선생님께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저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 덕분에 살았지요. 선호 씨는 손사래를 치며 말했다. 그런 옛날 이야기 그만하세요. 지금은 그저 평범한 노인입니다. 하지만 노인은 다시 허리를 숙였다. 저희가 평생 잊지 못할 분입니다. 그 순간 정희 여사의 심장이 높은 곳에서 떨어지듯 흔들렸다. 선호 씨가 이런 대접을 받는 사람이라고. 노인이 떠난 후 정희 여사는 조용히 물었다. 선호 씨, 나한테 말해야 하는 거 그거랑 관련된 거죠? 그는 한참을 바라보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그날 벤치에 앉아 선호 씨는 처음으로 자신의 과거에 대해 단 한 걸음 이야기를 꺼냈다. 어르신, 저는 평범한 사람으로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 과거를 숨긴 게 아니라 그저 잊고 싶어서 말하지 않았던 겁니다. 과거라니, 대체 어떤 과거인데 그래요?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다. 제가 어떤 일을 했던 사람인지 누구에게도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이유는 그걸 알면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정희 여사는 침을 삼켰다. 우리 애들이 갑자기 존댓말 쓰고 거리를 둔 이유가 그것 때문인가요? 그럴 겁니다. 대체 뭐길래요? 선호 씨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어르신, 저는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 일 때문에 평생 가족도 없이 혼자 살게 됐습니다. 정희 여사는 숨을 멈췄다. 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사부에서 제가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 저녁 혜진이 다시 연락했다. 엄마 박 어르신이랑 자주 만나세요. 엄마 같은 분 옆에 그런 분이 있는 건 큰 복이에요. 뭐? 그건 결코 가볍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다. 정희 여사는 불안과 호기심, 두려움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밤이 되자 정희 여사의 머릿속에는 계속해서 한 단어가 맴돌았다. 우리가 감히 건드릴 사람이 아니었다. 조사업체에서 돌아온 후 자식들이 내뱉었던 말. 그 말 속에는 분명 권력, 명성, 업적, 위험 혹은 그 이상의 무언가가 묻어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다. 박선호라는 남자는 단순한 노인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 진실의 무게는 정희 여사가 감당하기 힘든 것일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그의 과거는 한 가족의 갈등을 넘어 한 시대와 얽혀있는 이야기였기 때문이다. 정희 여사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 자식들의 돌변한 태도, 노인의 극진한 인사, 선호 씨의 과거를 잊고 싶다는 말.
이 모든 것들이 한 가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보통 사람의 과거가 아니다. 그날 드디어 진실이 밝혀지는 날이 왔다. 정희 여사는 거실에 앉아 있었다. 오늘은 선호 씨가 직접 찾아와 말씀드리지 못한 것들을 모두 털어놓겠다고 했다. 조용한 차 소리와 함께 문 밖에서 선호 씨의 발걸음이 들려왔다. 문이 열리자 자식들은 모두 일어나 정중히 인사했다. 어서 오십시오, 박 선생님. 들어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희 여사는 깜짝 놀랐다. 애들이 왜 이렇게까지 예의를 갖추지? 선호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모두들 계시는군요. 오히려 잘 됐습니다. 이참에 제가 직접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어딘가 무거웠다. 평소엔 목소리 크고 다소 거친 준호가 지금은 마치 상사 앞에 선 직원처럼 굳어 있었다. 막내딸 혜진은 손톱이 부러지도록 손을 꼬집으며 긴장하고 있었고 며느리 수연은 평소 없는 얌전한 표정으로 고개를 바짝 숙이고 있었다. 정희 여사는 이 광경이 더 이상해 불안해졌다. 아니 다들 왜 이래? 내가 모르는 뭔가 있는 거야? 선호 씨가 그렇게 대단한 분이야? 그 말에 자식들 모두가 동시에 시선을 피했다. 선호 씨는 오래된 시간을 떠올리듯 천천히 입을 열었다. 어르신, 저는 평범하게 살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제가 한 일들이 제 인생을 평범하게 두지 않았지요.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말을 이었다. 저는 전직 대령이었습니다. 그리고 국가 비밀 임무를 다수 수행했던 특수작전부대의 마지막 책임자였습니다. 정희 여사와 자식들은 숨을 들이켰다. 네, 대령요? 준호가 입술을 떨며 물었다. 네. 그 때문에 제 이름은 한동안 기록에서도 지워져 있었습니다. 그럼 그때 조사 결과서에 있던 혜진이 말을 잇지 못하자 선호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여러분이 보신 그 자료는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자료가 아닙니다. 저는 그 시절 국가가 부르면 어디든 가서 임무를 수행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차분하게 말했지만 그 말 안에는 80평생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 보고서에 있던 이름들, 그게 모두 제가 함께했던 동료들이죠. 선호 씨는 조용히 답했다. 그들은 대부분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남은 생존자입니다. 준호는 눈을 감았다. 그 표정엔 죄책감이 가득했다. 우리가 그런 분을 사기꾼 취급했단 말입니까? 수연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어머니 재산 노리고 접근한 사람이라고. 제가 그런 말을 그런 무례를. 정희 여사는 세상이 빙 돌아가는 것 같았다. 아니 이런 분이 왜 나 같은 사람을? 정희 여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선호 씨 그런 분이 왜 이렇게 조용히 혼자 사세요? 왜 아무에게도 말 안 했어요? 그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르신, 사람들은 제가 어떤 일을 해왔다고 하면 모두 저를 특별한 존재로 대하려 했습니다. 누군가는 두려워했고 누군가는 이용하려 했지요. 그는 조용히 손을 모았다. 그래서 저는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지극히 평범한 노인으로 살고 싶었습니다. 정희 여사는 눈물이 차올랐다. 그래서 나한텐 말 못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르신이 저를 있는 그대로 봐주셔서 저는 오히려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자식들은 더 이상 고개를 들지 못했다.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준호는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저희가 무슨 짓을 한 건지, 감히 어떻게 그런 분을. 혜진도 울먹이며 말했다. 엄마한테 이상한 소리하고, 재혼 반대하고, 정말 죄송해요. 수연은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선호 씨는 말했다. 저를 탓하지 마십시오. 부모님을 걱정하는 마음 이해합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천천히 정희 여사를 바라봤다. 그 눈빛은 따뜻하고도 깊었다. 어르신을 만나기 전까지 저는 삶이 너무 외로웠습니다. 그 말에 정희 여사는 결국 눈물을 흘렸다. 선호 씨는 잠시 말을 멈춘 뒤 더 조용한 목소리로 이어 말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직 모르는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자식들은 다시 숨을 삼켰다. 저는 어르신의 남편분과 생전에 아는 사이였습니다. 정희 여사는 눈을 크게 떴다. 뭐라고요?
직접적인 인연은 아니지만 같은 지역에서 복무했고 서로의 존재를 알고 있었지요. 그는 손을 모으며 말했다. 남편분은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제가 어르신을 모시게 된다면 그분의 삶과 당신의 평생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싶었습니다. 그 말은 정희 여사의 가슴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나 그런 줄도 모르고 이제 자식들의 표정은 처음의 경계나 분노가 아니라 존경, 부끄러움, 그리고 감동이었다. 준호는 눈물을 훔치며 말했다. 선생님 같은 분을 어머니 옆에 모실 수 있다면 그건 저희 가족에겐 큰 축복입니다. 혜진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가 어떤 분을 만나셨는지 이제 알겠어요. 수연은 울음을 참으며 말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 너무 얕봤어요. 어르신. 그는 천천히 정희 여사를 바라보았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하나뿐입니다. 정희 여사는 숨을 삼켰다. 저는 어르신을 지켜드릴 자신은 있지만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제가 가진 과거 때문에 어르신의 삶이 다시 흔들릴까 두렵습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래서 재혼을 결정하시는 건 어르신의 행복을 위한 선택이라면 제가 물러나겠습니다. 순간 정희 여사의 숨이 멎었다. 아니 왜 물러나요? 그녀는 울먹였다. 전 전혀 그런 거 바라지 않아요. 하지만 선호 씨가 꺼낸 마지막 말은 그 방에 있는 모두의 심장을 내려앉게 했다. 저에 대한 과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희 여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끝나지 않았다니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말했다. 진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의 눈빛은 평생을 짊어진 책임과 고독으로 젖어 있었다. 박선호 씨가 제 과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한 그날 이후 윤정의 여사는 하루 종일 가슴이 무거웠다. 과거가 끝나지 않았다니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할수록 심장이 조여드는 느낌이었다. 그는 국가를 위해 살았던 사람, 수많은 비밀 임무를 수행했던 전직 대령, 이제야 마음의 평온을 찾았다는 그의 말이 정희 여사의 가슴에 깊이 박혔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왜 지금도 끝나지 않았다고 말하는 걸까? 다음 날 정희 여사는 선호 씨를 조심스레 불렀다. 선호 씨, 어제 하던 말, 그거 이어서 들을 수 있을까요? 선호 씨는 잠시 침묵하다 고개를 끄덕였다. 둘은 아파트 옥상 정원에 올라 긴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밤바람이 부드럽게 스쳐 지나갔다. 선호 씨는 천천히 말문을 열었다. 어르신께 말씀드리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말하지 않은 이유?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한때 이 나라에 몸 바쳐 일했지만 그 대가로 제 삶은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저는 가족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정희 여사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무슨 말이에요? 제가 임무를 위해 지역을 옮겨 다닐 때 제 아내와 아이는 저 없이 오랜 시간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들은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희 여사는 숨을 삼켰다. 아내와 아이가요? 네. 그날 저는 해외에 있었습니다. 국가 임무 때문에. 그는 깊은 죄책감이 깃든 눈빛으로 말했다. 이 나라가 저에게 준 명령 때문에 제가 지켜야 할 사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정희 여사의 눈이 붉어졌다. 그래서 혼자 사신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과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한 겁니다. 제가 평생 안고 살아야 할 마지막 짐이기 때문입니다. 정희 여사는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다. 선호 씨, 나도 남편 떠나보내고 한동안 매일 울었어요. 하지만 어느 날 깨달았어요. 내가 울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돌아오는 건 아니구나. 내 삶은 계속 가는구나.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도 그 사람들 잊을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평생 죄인처럼 살 필요 없어요. 선호 씨는 눈을 감았다. 그의 눈가에 미세하게 빛나는 물기가 맺혔다. 어르신 고맙습니다. 그 순간 정희 여사는 확신했다. 이 사람은 내 인생에 다시 찾아온 선물이다. 몇 날 뒤 자식들이 직접 찾아왔다. 선생님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이번에는 결코 반대로 시작하는 분위기가 아니었다. 오히려 부끄러움과 존중이 섞인 표정이었다.
준호가 먼저 말했다. 선생님, 저희가 선생님 과거를 알고부터 너무 죄송해서 어머니 얼굴을 볼 면목도 없었습니다. 혜진도 고개를 숙였다. 선생님 같은 분을 의심하다니 정말 저희가 몰라 뵀어요. 수연은 눈물이 고인 눈으로 말했다. 어머니와 평생을 함께 해주신다면 저희는 감사할 일입니다. 그 말에 정희 여사는 눈가가 뜨거워졌다. 내 아이들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니. 하지만 선호 씨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여러분의 마음은 고맙습니다. 하지만 제가 재혼을 쉽게 결정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식들이 동시에 고개를 들었다. 왜요? 이제야 모든 게 풀렸는데. 선호 씨는 조용히 말했다. 저는 이제 평범한 노인으로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아는 사람들이 아직도 저를 찾습니다. 자식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찾는다니요? 위험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과거의 흔적이 완전히 지워진 건 아닙니다. 정희 여사의 눈이 흔들렸다. 또 떠날 생각인가요? 하지만 선호 씨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어르신을 위험에 빠뜨릴 일은 없습니다. 다만 제가 어르신과 재혼한다면 그분들의 시선이 어르신께 갈지도 모릅니다. 정희 여사는 오히려 웃음을 지었다. 선호 씨, 나 그렇게 약하지 않아요. 그의 눈이 흔들렸다. 나는 혼자 살던 사람이야. 두려운 것도 잃을 것도 없어. 근데 당신이 옆에 있을 때 나는 비로소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 말은 선호 씨의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준호가 입을 열었다. 선생님, 어머니가 평생 저희만 바라보고 사셨습니다. 이제는 어머니도 자신의 인생을 누릴 때입니다. 혜진도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가 웃는 걸 요즘 들어 처음 봤어요. 저희가 뭐라 할 자격 없어요. 수연은 울먹이며 말했다.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 말에 정희 여사는 눈물이 와락 쏟아졌다. 며칠 뒤 노을이 지는 공원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정희 여사가 먼저 말했다. 선호 씨, 결정했어요. 나 당신이랑 같이 살래요. 남은 날들 서로 기대며 살고 싶어요. 선호 씨는 오래도록 말하지 못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어르신,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을 주시는군요. 그의 손이 정희 여사의 손을 살며시 감쌌다. 이제야 내 인생에 봄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조용한 미소를 나눴다. 결혼식은 작고 소박했다. 아이들은 환하게 웃었고 선호 씨는 꾸벅 인사하며 말했다. 이제 저는 두 번 다시 혼자가 아닙니다. 정희 여사는 그의 팔을 잡으며 잔잔하게 말했다. 우리 이제 남은 날들 서로에게 마지막 선물이 되어줘요. 카메라가 둘을 비추며 따스한 햇살이 내려앉는다. 그리고 마지막 내레이션.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외로움에 익숙해지지 않는다. 하지만 누군가의 온기를 만나는 순간 그 외로움은 봄처럼 사라진다.